이번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사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1960년대에 달나라에 보내기 위한 아폴로 우주선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우주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해서 만들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괌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후에 1960년대 중반에 이제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들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요. 하나가 IBM에서 개발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고 다른 하나가 GE에서 개발한 거물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IMS라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트리 구조에 근거합니다. 트리 구조라는 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트리 모양으로 쭉 나가는 데이터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이라키칼, 그래서 이게 계층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라키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물리적 구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는 빠릅니다. 속도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람에 가까우냐 컴퓨터에 가까우냐, 컴퓨터냐 사람이냐 그랬을 때 사람에 가까울수록 컴퓨터는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면 컴퓨터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속도는 빨라지는데 사람이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0과 1이죠. 0과 1로 쭉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포인트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들입니다. 그 이후에 IDS라고 하는 거물형 데이터베이스도 등장하는데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트리 구조만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하기 좀 힘든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IDS였고, 그래서 아주 속도가 빠른 것이 요구되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좀 썼고, 그보다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할 땐 거물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컴퓨터에 근접한,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1971년에 이 코다실 그룹의 DBTG라는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만드는 그런 기구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시초가 되는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 R이라는 건데요. 이 시스템 R은 IBM 70년대 말에 IBM 연구소에서 개발된 최초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건 아니고요. 프로토타입이었는데, 이 프로토타입은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제공하는 커드라는 EF 코드의 논문에 근거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SQL 또는 이게 최초에는 스탠다드 잉글리시 쿼리 랭귀지라 그래서 약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스탠다드 잉글리시 쿼리 랭귀지. 이게 E가 되겠네. E. 쿼리 랭귀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SQL 이렇게 읽었습니다. SQL. 근데 이게 나중에 스탠다드 쿼리 랭귀지라는 SQL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중에는 이걸 SQL이라고 부르지 않고 SQL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SQL이라고 부르는 걸 듣는다면 그 사람은 꽤 오래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IBM에서는 프로토타입만 만들어 놓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포기했어요. 이 제품을 상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받아다가 만든 회사가 오라클입니다. 그걸 받아서
상업용으로 만든 최초의 상업용 관계형 DBMS를 만든 회사가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계층형이나 그물형 시스템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2세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이후에 관계형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정보라든가 멀티미디어 정보, 이런 정보를 다루는 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강한 건 숫자 문자입니다. 숫자 문자를 다루는데 가장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직에서 쓰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숫자 문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동영상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문서들은 숫자와 문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숫자 문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뭐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든가 도면의 버전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루는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객체 중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객체 중심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객체 중심 데이터베이스가 미래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 예측은 틀렸고, 지금은 거의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후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가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SQL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뜻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이걸 확장해서 Not only SQL, 그러니까 SQL 뿐만 아니라 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NoSQL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게 된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면 알겠지만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또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연결하고 또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연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같이 합쳐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조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조인이 상당히 컴퓨팅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아주 대용량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에다 또 완전히 멀티미디어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NoSQL 데이터베이스고, 여기에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 칼럼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등등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14장에 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모델은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랬을 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물론 모델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최종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최종 사용자가 사실 이 데이터 모델에 대한 컨셉을 잘 알고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경영학과 학생들이나 자기 그 필드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참여해주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참여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끌어내게 됩니다. 사실 모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복잡한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끄집어내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모델입니다. 경제학 모델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변수 중에서 몇 가지 중요 변수를 추출하죠.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모델이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델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객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라고 생각하면 학교에 건물도 있을 거고 도로도 있을 거고 뭐 학교 안에 새도 있을 거고 식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식물이 몇 종류가 있느냐, 동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그들 동물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정보들은 존재는 하겠지만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표현한 겁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학생에 대한 정보, 뭐 교수에 대한 정보, 과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또 표현할 수 있겠죠. 학생이 교수의 과목을 수강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히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사용자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상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고 컴퓨터와 가까운 것을 하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위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Entity Relationship이라는 ER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3자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상위 데이터 모델의 ER은 Entity Relationship은 개체 그리고 관계성. 이게 이제 관계하고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관계성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학생은 개체죠. 교수도 개체죠. 그럼 학생이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 이게 관계성입니다. 이 학생과 교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랬을 때 학생은 교수의 수업을 듣는다. 또는 교수가 학생을 지도한다. 뭐 이런 관계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 사용자가 알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는 게 상위 데이터 모델입니다. 실행 데이터 모델은 요 상위와 하위 중간에 있는데 우선 하위 데이터 모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위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하드웨어 내부에 실제로 저장하는 방법. 예를 들면 포맷이 어떻게 되느냐, 레코드의 포맷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저장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데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접근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컴퓨터 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어서 아마 우리 수업에서 아주 간략하게 다룰 겁니다. 간략하게 다루게 될 거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실행 데이터 모델, 이 실행 데이터 모델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게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략하게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계층형과 그물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객체 중심이 나왔다가 관계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객체 중심 갔다가 NoSQL DB까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3단계 스키마 구조라는 건데, 이건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갖는 이점 중 하나가 데이터 독립성을 보장해서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을 짤 때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스키마 구조라는 것은 미국 국가표준기관 산하의 그 ANSI SPARK라는 미국 표준기구죠. ANSI의 그 밑에 SPARK라는 그런 위원회에서 처음 제시했기 때문에 3단계 스키마 구조 또는 ANSI SPARK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3단계 구조는 외부 단계, 그 다음에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외부 단계라고 부르는 이 단계는 여러 사용자의 관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 사용자의 관점. 그리고 이런 여러 사용자의 관점을 모은 게 개념적 스키마, 그것이 개념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사람이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다 다릅니다. 사용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고, 사용자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 3은 이렇고 4는 이렇다고 하면 이걸 다 각각 저장을 하면 여러 번 중복되어 저장되겠죠. 그렇지만 앞에 설명했듯이 이것들의 합집합 한 번만 저장하면 된다는 거죠. 합집합. 그럼 합집합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개념적으로 본다면. 요게 바로 개념적 스키마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의 관점을 통합한 겁니다. 여러 사용자의 관점을 통합한 그런 것이 바로 개념적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적 스키마를 실제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구조가 내부 스키마고 그걸 내부 단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 스키마는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기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개념은 이 독립성들입니다.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인데요. 먼저 이 논리적 데이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이 개별 사용자 또는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개별 사용자나 프로그램들이 이 데이터의 관점을 이 사람들의 관점을 변경하지 않고 이 개념적 스키마를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리퀘어먼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요만큼의 데이터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개념적 스키마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개념적 스키마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나머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퀘어먼트가 나머지 사람들의 리퀘어먼트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게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건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바뀌었다면 이 사람 거는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사람 때문에 바뀐 게 나머지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물리적 독립성은 이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 즉 이게 개념적 스키마죠. 이 개념적 스키마를 수정하지 않고 물리적 구조, 즉 내부 스키마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바꿨다. 또는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서 더 큰 하드웨어로 바꿨다. 교환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때문에 개념적 스키마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두 가지 특성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런 데이터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